이번 작품은 공현진 단편소설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입니다. 1분 작품 감상 가이드입니다. 이 작품은 2024년 제15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이며 공현진 작가는 202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 노구로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주목받는 신예 소설가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사회의 압축 성장이 남긴 그늘과 성과주의, 그리고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불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만나기 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뉴스 속의 크고 작은 재난들과 산업 현장의 비극을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이 소설은 효율과 속도만을 강조하는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도태된 것처럼 보이는 두 남녀가 어떻게 서로의 존재를 통해 숨을 쉬고 살아가림을 얻는지를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작품의 감상 포인트는 각자의 깊은 트라우마를 가진 두 주인공이 섣부른 위로나 충고 없이 그저 수영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같은 물결을 느끼며 연대해 나가는 고요한 과정에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누는 방식이 무엇인지 깊이 사유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럼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공현진 단편소설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 곽주호와 문희주는 성인 기초수영반 꼴찌였다. 선수도 아닌데 수영을 배우기 위한 강습반에 꼴찌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곽주호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꼴찌로 여겨진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 애초에 수영을 못한다는 게 뭔지 몰랐다. 못하는 것이 꼴찌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수영을 못하니까 배우는 게 아닌가. 곽주호가 보았던 수영강습 전단지에는 왕기 초반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자기가 잘한다 싶은 사람은 알아서 앞줄로 나오고 못한다 싶은 사람은 뒤쪽에 서세요. 그래서 곽주호는 맨 앞에 섰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원래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뿐이었다. 강사의 말에 따라 사람들은 4명씩 한 줄로 대열을 이루었다. 물이 허리 아래까지 찰박이는 유아풀이었다. 곽주호는 첫 수업 시간에도 그 다음 시간에도 맨 앞에 섰다. 이어지는 수업 시간마다 앞에 섰다. 누구도 곽주호를 밀치고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곽주호는 그냥 서 있던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잘하는 사람은 앞줄, 못하는 사람은 뒷줄. 그건 딱히 수영 수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단체 활동에 당연한 규칙이었다. 문희주는 그간 섭렵한 필라테스, 에어로빅, 요가, 방송 댄스 등등에서 그 규칙을 자연스럽게 터득했다. 잘하는 사람들은 복장부터 달랐다. 요란하고 과감한 색상은 숙련자의 것이었다. 삐걱대며 동작을 따라하는 초보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색과 무늬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수영이었다. 희주는 저녁으로 먹을 토마토 가지, 양파, 샐러리, 마요네즈가 든 장바구니를 들고 사설 수영센터 앞을 지나다가 충동적으로 센터에 들어갔다. 월, 수, 금, 밤 9시 수업. 마침 첫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공휴일 보강은 따로 없고요. 여성부는 생리할인 따로 없어요. 규정 잘 읽어보시고요. 희주는 네, 대답하며 오늘부터 바로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실 수는 있는데 수영복, 수경, 수영모, 그리고 여성부는 수건도 챙겨 오셔야 해요. 여성부는 수건 따로 제공 안 돼요. 희주는 센터 입구에 있는 수영용품 매장에서 수영 가방과 검은색 오브 수영복, 검은색 실리콘 수영모, 수경, 스포츠 타월을 구매하고 수영장에 들어갔다. 탈의실 사물 함 안에
장바구니와 옷을 집어넣었다. 처음 써보는 실리콘 수영모 안에 머리를 집어넣는데 애를 먹느라 첫 수업에 조금 늦었다. 아직 동작이 잘 안 되는 사람 뒤로 가세요. 아직 부족하다 싶으면 뒤로 가서 앞 사람이 하는 걸 보세요.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희주는 알았다. 아니, 희주만이 아니라 모두가 알았다. 강사가 목에 힘을 주고 왜 같은 말을 계속하는지, 누구를 향해 말하는 건지. 저 바보. 맨 뒷줄에 선 희주는 맨 앞에 꼿꼿이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생각했다. 희주는 첫 수업부터 자신의 자리를 알았다. 실력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튀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그룹 운동 수업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었다. 에어로빅 수업에선 은색 스팽글을 휘날리며 격렬하게 춤추는 첫 줄을 보면서 요가 수업에선 화려한 패턴의 레깅스를 입고 머리서기를 하는 첫 줄의 흔들림 없는 자세를 보면서 희주는 맨 뒤에서 튀지 않게 움직였다. 선생님도 거울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역시 뒷줄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뒷줄로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기행 같은 동작이 나오면 뒷줄은 선생님과 첫줄 경력자들의 움직임을 보며 감탄하면 됐다. 하지만 그 규칙을 깨고 남자는 첫날부터 튀었다. 진도가 생각보다 빨랐다. 첫 수업에서 발차기와 호흡법을 배우자마자 강사는 킥판을 잡고 끝까지 가라고 했다. 이제 막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들은 우르르 뒤쪽으로 몰렸고 희주는 맨 뒷자리를 내주지 않고 사수했다. 치열한 뒷자리 싸움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강사는 출발 하고 외쳤다. 맨 앞줄이 출발했다. 오른편 세 사람은 힘차게 발차기를 하며 나아간 반면 맨 왼쪽 남자는 제자리에서 발을 허우적댔다.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남자 때문에 다음 줄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남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갔다. 잠깐 떠올랐다가 멈춰서고, 떠올랐다가 멈춰서고, 지구를 느리게 떠다니는 빙하 같다고 희주는 생각했다. 이러면 수업 진행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알아서 뒤쪽으로 서야죠. 제자리에 멈춘 채 숨을 몰아쉬고 있는 주호를 보며 강사는 말했고 사람들은 웃었으며 슬금슬금 후퇴하는 사람들로 뒷자리 싸움은 더 치열해졌다. 먼저 도착한 세 사람이 반대편 끝에서 기다렸다. 주호는 레인의 절반도 가지 못한 상태였고 영원히 거기 머물러 있을 것 같았다. 강사는 한숨을 쉬며 세 사람 먼저 출발 하고 외쳤다. 다음 줄에 세 사람이 출발했다. 두 번째 수업도 세 번째 수업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주호는 첫 줄에 섰고 강사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희주는 자신을 저격하며 말하는데도 뚱한 표정으로 맨 앞에 서 있는 남자도 회원님은 뒤쪽으로 가주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는 강사도 이해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기싸움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 남자는 강사가 자기를 가리키며 말하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만년 뒷줄 전담자로서 희주는 뒷줄로 향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를 잘 알았다. 남자는 우물쭈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더욱 문제였다. 아무튼 남자는 끝까지 맨 앞에 서 있었고 강사는 끝까지 한 사람을 향해 주어 없이 말했다. 강사는 열정적이었다. 내가 가르친 사람이 이상한 폼으로 수영하는 꼴은 절대 볼 수 없다. 어디 가서든 수영 잘한단 소리를 듣게 만들고야 말겠다.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 힘드니 말하지 않은 건 하지 마라 등 자신의 철칙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따르기만 하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을 것이며 우린 한 팀이니 함께 갈 것이라고 했다. 듣다 보면 신흥 종교의 교주 같기도 했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방식에 무엇보다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어 보였다.
확실히 믿음을 지니고 수영을 배우는 일은 효과가 있었다. 잠수하는 것조차 공포스러웠던 희주는 어느새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고 몸을 띄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물론 여전히 맨 뒷자리였지만 말이다.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 듣죠? 수업이 3주차쯤 접어들었을 때였다. 강사는 어김없이 맨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주호에게 농담하듯 말했다. 그 말에도 주호는 꿈쩍하지 않았다. 실제로 자주 들었던 말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렇게 생겼나 보다 티가 나나 곱씹었을 뿐이었다. 그때 희주는 팔을 뻗어 주호를 뒤로 잡아 끌었다. 여기 오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뒤쪽에서 불쑥 나타난 손에 잡혀 주호는 뒤로 끌려갔다. 그리하여 맨 뒷줄 멤버들이 확정되고 부동의 뒷줄이 완성되었다. 주호와 희주, 한할머니와 할머니의 딸이 뒷줄 동지가 됐다.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의 도시들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당장 꿀벌이 집단적으로 사라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에서 79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됐다. 미국에서도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도 중국과 남아프리카에서도 꿀벌이 사라졌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간은 더 이상 아보카도, 브로콜리, 자몽, 양파, 가지, 오이, 딸기, 아몬드, 완두콩을 먹을 수 없다. 작물이 사라지면 인간의 식탁에서 유제품과 소고기가 사라지고 생선도 귀한 음식이 될 것이다. 식량난이 발생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해 죽을 것이다. 벌을 먹이로 살아가는 새도 사라질 것이다.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난 희주는 기사를 읽고 내용을 긁어 파일로 저장했다. 꿀벌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그 외에도 펭귄, 북극곰, 도시, 산호, 전복, 감태, 물고기 등의 폴더가 있었다. 희주는 기사를 스크랩한 후 식사 준비를 했다. 양상추를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토마토에 칼집을 내어 끓는 물에 데쳤다. 화분을 화장실로 들고 가 물을 주고 흙에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마트에서 일주일치 장을 보았다.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잘 계산해야 했다. 그 사이 엄마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연달아 문자까지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집안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오늘 버릴 물건을 골라야 했다. 그건 희주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었다. 환경에 관한 기사를 볼 때마다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미니멀리스트가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쉽지 않았다. 온종일 고심해서 물건 하나를 버렸다. 물건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도 물건을 잔뜩 사버리는 날이 있었다. 유아 수업에 등록하면서 36색 유아물감, 캔버스 F형 6호, 붓세트, 린시드 앤 페트롤 오일, 접이식 나무 팔레트를 샀고, 요가 수업에 등록하면서 레깅스와 민소매 요가복, 요가 양말 12켤레를 샀다. 얼마 전에는 수영 관련 용품을 잔뜩 샀다. 버리는 일과 사는 일을 강박적으로 넘나들면서 희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썼다. 엄마는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엄마라고 희주는 생각했다. 직장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어갔다. 교사 생활 10년. 그에 대한 퇴직금으로 4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중 절반 정도를 썼다. 1년은 더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다. 퇴직금만이 아니라 남은 돈은 좀 더 있었다. 아니, 꽤 있었다. 직장에 다니면서 희주는 지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15만 2,780원. 직장을 그만두기 전 카드 명세서에 찍힌 숫자였다. 희주는 명세서의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 숫자가 잊히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인생 끝낼 거야?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엄마는 성화였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희주는 그 어느 때보다 할 일이 많았다. 아침에 기사 스크랩을 하고 식물에 물을 주고 밥을 먹기만 해도 시간이 꽤 소요됐다. 취미반 수업도 가야 했다. 제과제빵, 보자기 매듭 공예, 종이 접기, 도예 수업 등 희주는 온갖 취미반에 등록했다. 그중엔 배우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도 있었다. 아파트에 붙은 전단지나 인터넷 광고에서 발견하는 대로 등록했다. 운동도 그런 식이었다. 한편 하루 일과 중 희주가 가장 시간을 쏟는 일은 요리였다. 유튜브에서 채식 요리들을 찾아보고 영상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재료를 샀다. 저온조리 레시피에 따라 당근, 우엉, 연근, 감자, 죽순 같은 야채를 4시간 넘게 익히고 삶은 콩을 한 알 한 알 벗기면서 시간을 흘려보냈다. 어느덧 창밖이 핑크빛으로 물들면 그날 다듬은 재료로 요리를 해서 저녁을 먹었다.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면 수영 갈 시간이 되었다. 주호도 꿀벌 실종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주호는 구독하는 잡지에서 같은 내용의 글을 읽었고 몇 군데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꿀벌이 사라지면 모든 게 하나씩 사라진다니.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니. 주호는 거대한 사슬을 상상했다. 꿀벌 무리가 지구 밖으로 힘차게 날아가면서 아보카도, 브로콜리, 양파, 딸기, 사과, 완두콩을 끌고 나가고 소와 돼지와 사슴을 끌고 나가고 인간들도 끌고 나간다. 꿀벌 무리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체인처럼 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 고리 끝에 자신이 매달려 있다. 나는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 주호는 무슨 일이든 거기에 자신이 얼마나 엮여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됐다. 어느새 그게 습관이 됐는데 자기가 왜 그러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죄책감을 느끼기 위함인지 죄책감을 덜기 위함인지 헷갈렸다. 한편으론 그 헷갈림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만하면 됐잖아. 이제 그만하고 나와. 더는 무리야. 어제 김 부장이 찾아왔었다. 마음은 고마웠다. 자신을 그만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걸 주호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주호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김 부장은 안타까워했다. 김 부장의 말처럼 주호는 얼마 전까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주호가 유별나다고 수군댔다. 처음에는 주호와 같이 침통해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냐? 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그러는 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건 주호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일부러 저러는 거 아냐? 일 안 하려고. 사람들은 주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일하던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었다. 사고였다. 주호는 플라스틱 화분 받침대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에 윤활제를 바르던 작업자가 사망했다. 끼임 방지 센서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누군가 스위치를 꺼놓았던 것이다. 오래전에 센서가 꺼져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았다.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작업장 벽면에는 안전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안전교육이 진행됐지만 형식적이었다. 이런 류의 사고가 나면 뉴스에서는 떠들었다. 안전불감증 여전,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뭘 모르는 소리였다. 안전보다 중요한 건 많았다. 빨리 돈을 벌어야 했다. 빨리 잠을 자고 싶었고, 빨리 쉬고 싶었다. 빨리 화장실에 가고 싶었고, 빨리 밥을 먹고 싶었다. 빨리 집에 가야 했다. 그러려면 일을 해야 했다. 일을 해야 했다.
일을 하려면 일이 있어야 했다. 안전을 지키면 그만큼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이 사라지거나 내가 일로부터 사라져야 했다. 안전보다 중요한 건 많았다. 주호도 그렇게 믿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넉 달 전에도 한 작업자의 손이 사출 성형기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다. 큰 부상은 아니었다. 더 빠르게 손을 뺐어야지. 모두가 그렇게 농담했고 주호도 그렇게 생각했다. 사출 성형기에 끼어 죽은 사람은 공장에 들어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카샤였다. 주호는 그와 친하지 않았다. 사고와 관련도 없었다. 주호는 관리자급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사고가 일어난 구역의 담당자가 아니었을 뿐더러 그날 휴무로 사업장에 나가지 않았다. 사고 후에도 공장은 예전과 다름없이 돌아갔다. 공장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벌금을 내면 그만이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똑같이 나와서 하던 일을 했다. 이건 아니죠. 주호는 가동되던 사출 성형기를 껐고 공장은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소름 끼쳤다. 곽주호는 불려갔다. 김 부장은 화를 내지 않고 타일렀다. 마음 아픈 건 알지만 그래도 공장을 멈출 수는 없잖아. 그러기를 여러 번이었다. 또다시 곽주호는 기계 전원을 끄고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침묵 속에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 김 부장은 계속 주호를 타일렀다. 지금까지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고 유능하게 일했던 주호였다. 김 부장은 그런 주호를 내심 아꼈다. 왜 이래 정말. 이러면 곤란해 정말. 주호가 다시 한번 공장에 침묵을 몰고 왔을 때 사람들은 말했다.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왜 난리냐 라는 말을 듣고 주호는 그러게 내가 왜 난리일까 싶었다. 주호는 스스로 정의로운 사람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나는 정말 책임이 없는 걸까? 그 생각에 사로잡혔고 무슨 일을 대하든 습관처럼 이 질문을 마주했다. 점점 주호는 자신과 상관없는 뉴스들을 보면서도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다. 몸이 물속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인터넷 기사 댓글들은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화내고 분노했다. 하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주호는 그 물음에 더 마음을 기울였다. 기울어진 마음은 점점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주호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잠깐 좀 쉬어. 쉬다가 다시 와. 김 부장이 곽주호에게 말했다. 주호는 무슨 일을 하든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도시가 물에 잠기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다. 주호는 그 뉴스를 보고 수영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주호가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은 수영을 배우는 일이었다. 주호는 동작이 너무 컸고 희주는 동작이 너무 작았다. 저게 바로 물장구죠. 강사가 주호를 두고 말하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주호는 사방으로 물을 뿜어내는 중이었다. 주호의 발등 아래로 거대한 파도가 일었다. 어디 감전됐어요? 강사는 희주에겐 이렇게 말했다. 희주는 옆으로 누가 지나가기만 해도 고꾸라졌다. 두 사람은 잘못된 동작의 예시로 늘 뽑혔다. 둘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총체적으로 문제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몸에 힘을 빼지 못하는 일이었다. 힘을 빼야 하지만 그렇다고 힘을 다 빼면 안 되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희주는 잘못된 답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는 느낌을 받았다. 힘을 빼는 거면 빼는 거고 주는 거면 주는 거지. 그게 바로 균형이라고 강사는 말했다. 남들은 어떻게 이런 균형을 어렵지 않게 잡을까?
희주는 너무 몸에 힘을 주지 않아서 혼이 났다가 곧바로 너무 많은 힘을 주어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반면 주호는 자기가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지 못했다. 분명 힘을 뺐다고 생각했는데 강사가 소리쳤다. 이렇게 몸에 잔뜩 힘을 주면 어떡해요? 또 주호가 이번엔 몸에 힘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강사가 말했다. 아예 몸에 힘을 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코어 잡고 중심은 안 흔들려야지. 주호는 자신의 몸이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고장난 기계처럼 오작동하고 있는 자신의 몸은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다. 부족하면 연습을 해야죠.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둘을 향해 강사는 말했다. 하지만 그건 강사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였다. 곽주호와 문희주는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그 반에서 가장 열심히 연습하는 건 두 사람일지도 몰랐다. 강습이 없는 화, 목, 토 오후 3시. 희주는 그 시간이 수영 연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라는 것을 터득했다. 한쪽에선 어린아이들이 수영을 배웠고 다른 한쪽에서는 할머니들이 여유롭게 물속에서 움직였다. 다른 시간대보다 사람이 적었다. 희주는 새로 산 짙은 네이비 색상 실리콘 수영모를 썼다. 첫날 산 수영모는 쓰는데 늘 애를 먹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긴머리용 수영모가 따로 있었다. 사도 괜찮을까? 희주는 망설였다. 일주일간 버린 물건들을 생각하니 하나 정도 사는 건 괜찮을 것 같으면서도 그간의 노력을 허사로 돌리는 일처럼 느껴져 괜찮지 않은 것도 같았다. 그러다 하루는 수영모를 쓰다가 손톱으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수영모가 찢어졌다. 조금의 죄책감을 덜고 희주는 긴머리용 실리콘 수영모를 새롭게 장만했다. 매번 주호가 먼저 와 있었다. 주호는 수영장 구석에서 호흡 연습을 하고 있었다. 희주는 주호가 신기했다. 자신도 실력이 엉망인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주호의 엉망진창 수영은 자신과는 결이 달랐다. 자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주호는 뭐랄까 실력이 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물 위에 둥둥 떠 있기만 하면서 계속 연습을 나오는 주호가 신기했다. 주호는 물속에 얼굴을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했다. 주호는 잘 떠 있고 싶었다. 더 둥둥 떠 있고 싶었다. 주호는 수영장에 나와 종일 호흡법을 연습했다. 물속에서는 물 밖에서와 반대로 숨을 쉬어야 한다. 물속에서 코로 숨을 뱉고 물 밖에서 입으로 숨을 들이마신다. 그 숨이 간절해진다. 숨쉬기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아주 부자연스럽고 절실한 일이 된다는 점. 그 점이 주호는 마음에 들었다. 어떻게 이 시간에 나오세요? 물속에서 얼굴을 빼낸 주호가 옆에 서 있던 희주에게 물었다. 희주는 평소 사람들에게 거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이도 직업도 사는 동네도 무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희주는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다.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주호가 아무렇지 않게 이런 질문을 해오니 반가웠다. 희주가 대답하기도 전에 주호가 먼저 말했다. 백수예요, 전. 저도요. 저는 잘렸어요. 거의. 희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말하자마자 마지막 말은 덧붙이지 말걸 후회했다. 왜 굳이 쓸데없이 라고 생각하는데 주호가 바로 이어서 말했다. 저도 좀 애매해요. 애매요? 제가 그만두니 다 좋아했거든요. 그런 것 같았어요. 희주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왜요? 라고 물어야 하는 타이밍 같았지만 말을 삼켰다. 주호는 질문이 많았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건가 싶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다.
그냥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다. 또 희주에게 궁금한 게 있다기보다 자기가 궁금한 걸 묻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다시 수영 연습을 했다. 수영센터 앞 횡단보도 옆으로 노점 분식집이 있었다. 수영을 끝마치고 나면 희주는 늘 거기에 있었다. 주호는 늘 거기에 서서 뭔가를 먹고 있는 희주가 신기했다. 희주가 길바닥에 내려놓은 장바구니가 주호의 눈에 들어왔다. 얇게 비치는 장바구니 안으로 길쭉한 뿌리채소와 알록달록한 과일, 지푸른 잎사귀들이 보였다. 매번 바뀌는 희주의 식재료들을 보면 주호는 즐거웠다. 희주가 마술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 같았다. 길거리 음식을 좋아하지 않던 주호였다. 주호는 먹방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희주는 음식을 단순히 맛있게 먹는다기보다 소중하게 대하는 느낌이 들었다. 매번 지나쳤던 주호도 희주 옆에 자리를 잡고 떡볶이를 주문했다. 여기 어묵도 맛있어요. 희주가 말했다. 주호는 어묵 국물을 떠서 희주에게 건넸다. 저는 괜찮아요. 희주는 고개를 저으며 어묵 국물이 담긴 종이컵을 주호 쪽으로 밀었다. 음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주호는 진지하게 물었다. 그런 질문도 희주로서는 새삼 놀라웠다. 사람들은 보통 희주에게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다른 의도나 악의 없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 같은 주호의 태도에 희주는 웃음이 나왔다. 그 후로 오늘은 뭐가 들었어요? 오늘은 뭐 해 먹을 거예요? 하고 주호는 매일 물었고 희주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할 요리에 대해 설명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수영이 끝나고 나면 분식집 앞에서 대화를 했다. 대화의 내용은 비슷했다. 늘 주호는 희주의 장바구니를 궁금해했고 희주는 재료 하나하나에 대해 진지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중요하지 않은 말들이라는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떠올리더라도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 그 자리에서 흩어지고 휘발되어 버리는 말들. 그런 말들이 오가다 보면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순간이 왔다. 그런 순간에는 너무 깊은 이야기를 불쑥 하게 된다. 그 순간을 조심해야 한다고 희주는 생각했다. 우울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우중충한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희주는 자기도 모르게 내밀한 이야기를 할까봐 조심했다. 그런데 주호는 때때로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했다. 야채튀김에 간장을 찍으면서 전 죽고 싶다거나 죽으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해요.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주호는 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밀려오는 자신이 이상했다. 그런 충동은 죽음에 대한 충동과 짝을 이루는 것 아닌가. 삶이 살아있음이 자연스럽다면 살고 싶다는 충동 자체를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호는 최근 들어 죽음에 대한 충동이나 갈망 없이도 살고 싶다는 충동에 절실하게 시달렸다. 살고 싶다. 더욱 살고 싶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때로 장바구니를 든 희주 앞에서 흩뿌렸다. 희주는 주호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말들을 후회하는지 그러지 않는지 궁금했다. 희주 역시 살아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었다. 왜인지는 몰랐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죽음을 시도한 적도 없었다. 주호의 말에 희주는 저도요, 살아있어서 좋아요. 같은 말로 맞장구를 칠 뻔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고 역시 여기 야채튀김이 최고예요. 따위의 말만 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장바구니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희주는 생각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르지만 비슷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다큐멘터리는 50년 뒤, 빠르면 30년 뒤에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긴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희주는 반짝이던 도시가, 사람들이, 색색의 거리들이 물에 잠긴 모습을 상상했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위안이 됐다. 같이 떠내려가는 것, 같이 잠기고 같이 사라지는 것.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희주는 생각했다. 그게 채식이야? 희주는 된장찌개에서 얇게 저민 돼지고기를 골라내고 있었다.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희주에게 싸늘한 표정으로 물었다. 희주가 평소처럼 고기를 골라 담은 접시를 남자친구 쪽으로 밀었는데 그는 평소와 달리 팔짱을 끼고 접시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질린다, 진짜. 갑자기 마음이 변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너는 정상이 아니야. 그는 식당에 희주를 두고 나가버렸다. 나도 안다고. 희주는 혼자 앉아서 남은 음식을 꾸역꾸역 다 먹었다. 기후위기는 윤리의 문제보다 희주의 생존 방식에 더 연결되었다. 모든 게 사라질 건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평범해서 다행이야. 희주의 엄마는 희주가 의사가 되기를 바랐다. 희주의 성적으로 의대에 가지 않는 건 미친 짓이라고 했다. 희주의 엄마는 희주의 꿈을 커뮤니티에 올려서 희주의 선택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수많은 댓글을 통해 확인시켜 주었다. 수능날 희주는 시험을 잘 치렀다. 원하는 곳은 다 갈 수 있었다. 다음 날 학교가 발칵 뒤집혀 있었다. 모두 비통해했다. 다들 시험을 잘못 봤나? 희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 무언가 적기 시작했다. 빈소, 발인, 상주, 연락처. 아이들이 울었다. 희주는 칠판을 노려보았다. 매니부고라는 글씨 옆에 적힌 이름을 노려봤다. 자신이 그 이름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곧 알아챘다. 무서웠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 희주는 자신이 무서웠다. 그 사실을 누군가 알아챌까봐 무서웠다. 희주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환경 문제에 집착하게 된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처음 시작이 어떻든 또 현재의 강박이 어떻든 환경에 관심을 갖는 일은 희주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줬다. 언젠가 요가 강사가 희주에게 실수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다. 뚱땡이한테 맞아 죽을 뻔. 머리서기를 하던 희주가 넘어지면서 발로 강사를 쳤던 날이었다. 화는 나지 않았다. 희주가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 학부모들은 희주가 뚱뚱한 것을 두고 불만을 쏟아냈다. 희주는 이따금 전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뱉고 갔던 말을 떠올렸다. 여러 번 떠올릴수록 화가 나지 않았다. 싸늘하다고 기억했던 그의 마지막 얼굴이 쓸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희주는 화내야 하는 일과 화낼 필요가 없는 일을 정했다. 고래와 펭귄과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지구가 죽어가는 일에 화를 내자. 어차피 인간은 죽는데. 다 같이. 희주는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빨리 알려주고 싶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물에 잠길 거다. 빠르면 30년 뒤에 다 같이 죽는 거지. 희주가 그 말을 한 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희주가 근무하던 사립학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얀 스티로폼 부표, 플라스틱병, 업소용 케첩통, 펠리컨과 거북, 알록달록한 유리 조각들, 연어, 농어, 우럭, 철제담장, 크고 작은 얼음들, 펭귄들, 이미 지구에는 많은 것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떠내려가는 생명체와 흘러가는 깨진 빙하를 영상은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주호는 이미 자신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것 같았다.
얼음이 모두 녹았다. 시력이 좋지 않은 바다 코끼리가 절벽을 오른다. 인간은 물속에서 살기 적합한 동물이 아니다. 수영을 배우면서 주호는 그 점이 새삼 신기했다. 인간은 물고기로부터 진화한 것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다. 인간의 귀는 아가미가 진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진화는 실패한 게 아닐까? 주호는 생각했다. 인간은 물속에서도 공중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깊은 곳에서도 너무 높은 곳에서도 살 수 없다. 숨을 쉴 수 없다. 그러니 너무 깊은 곳으로도 너무 높은 곳으로도 가서는 안 된다. 주호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지? 주호는 억울했고 슬펐다. 야간 작업을 나갔다가 카샤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카샤는 공장 앞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주호도 옆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었다. 카샤는 어렸다. 일이 힘들지 않아? 주호가 물었다. 힘들어요. 하지만 돈 벌어야 해요. 카샤가 말했다. 돈 벌어서 뭐 하게? 라고 물으면서도 주호는 이미 대답을 들은 것 같았다. 흔한 대화 주제였다. 저 영화 만들고 싶어요. 카샤는 말했다. 주호는 자신이 예상했던 답이 아니어서 잠깐 멍했다. 멋지다. 주호가 말했고 카샤는 라면을 먹으며 웃었다. 주호는 카샤가 만들지 않은 영화에 대해 상상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꼭 카샤의 영화 같다고 생각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꼭 그런 것 같았다. 주호는 숨을 내쉬며 수영장으로 갈 준비를 했다. 아, 진짜. 저 무시하세요? 강사가 낮지만 큰 목소리로 말했다. 강사의 목소리가 수영장에 울렸다. 방해는 하지 마셔야죠. 진행이 안 되잖아요. 하루도 거르지 않은 주호와 희주의 트레이닝은 소용없었다. 갑자기 강사가 소리를 질렀다. 희주와 주호에게 제발 나가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이 수영장을 갈랐다. 내가 안 가르친 게 없는데 뭘 더 어떻게 하냐. 이게 내 잘못이냐. 그는 화를 쏟아냈다. 희주는 당황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러면서도 당장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다.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주호가 앞장섰다. 주호는 천천히 물 밖으로 나가는 계단 쪽을 향해 움직였다. 희주는 주호를 따라갔다. 강사는 흥분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천천히 걸어가는 희주와 주호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화를 쏟아내더니 욕설을 내뱉었다. 그때 주호가 뒤돌아서 강사에게 다가갔다. 아주 느린 속도로. 물이 갈라졌다. 뭐가요? 씨발. 왜 어쩌라고? 강사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주호에게 욕을 하며 소리쳤다. 그 모습을 보며 희주도 긴장했다. 주호는 강사의 빨간 얼굴을 보며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당황한 강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희주도 당황했다. 대체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저런 말이 나올까? 대화 맥락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것일까? 지금까지 주호와 나눴던 대화가 아닌 대화들이 떠올랐다. 침묵. 고요했다. 물을 밀어내는 소리. 밀어올리는 소리. 튀어오르고 가라앉는 소리.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순간에도 물결이 쳤다. 곧 사람들이 소리쳤다. 대체 저 두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갔다. 수영복 입고 나가시면 안 돼요. 누군가 소리쳤다. 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다. 수영복을 입은 채 데스크로 함께 갔다. 다 같이 강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무서워서 수업을 못 듣겠어요. 우리 다 같이 그만둘 거예요. 아니,
그리고 대체 왜 여자들만 수건 안 줘요? 똑같은 돈 내면서 또 여긴 왜 생리할인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간 쌓였던 불만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바닥에 고인물이 흥건했다. 샤워실에서 희주에게 사람들이 와서 말했다. 고마워. 자기 덕분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이참에 다 말했지 뭐야. 희주는 자기가 한 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희주와 주호 덕분이라며 고맙다고 말했다. 곧 새로운 강사가 왔다. 사람들은 대열을 맞춰 물속에 섰다. 주호와 희주는 마지막 줄에 나란히 섰다. 수영장 끝에서 끝으로 사람들은 수영에 갔다. 먼저 간 사람들이 반대쪽에서 주호와 희주를 기다렸다. 희주와 주호는 천천히 앞으로 갔다.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소리가 수영장에 울렸다. 희주는 마트에 들러 장을 보다가 잘린 강사를 마주쳤다. 수영장 밖에서 앞머리를 내린 얼굴을 보니 학생인 듯 앳된 모습이었다. 그 강사도 계약직이었대. 그래서 열심히 해야 했나 봐. 뒷줄 동지 모녀 중에 딸이 희주에게 말했었다. 그래도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되지. 할머니가 말했다. 강사가 분노한 건 우리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호는 희주에게 그렇게 말했다. 희주는 수영용품 매장에 들어갔다. 눈여겨보았던 형광초록색과 짙은 초록색이 사선으로 디자인된 수영복을 샀다. 당분간 정말 더는 사지 말아야지 결심했다. 수영장에 들어가니 주호가 물속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악당이 됐네요, 그 강사가. 졸지에. 우리 때문에. 물 밖으로 나온 주호에게 희주가 말했다. 악당은 우리죠. 주호가 말했고 희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유수영을 마치고 나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샤워를 하고 나와 수영센터 앞에서 희주와 주호는 다시 마주쳤다. 희주는 소중한 식재료들이 담긴 장바구니를 안고 있었고 희주의 장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묻던 주호는 집밥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하고 나지막이 덧붙였다. 희주는 망설이다가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지금요? 지금 해준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주호의 말에 희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주의 집으로 같이 걸어가는 동안 희주는 주호가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느꼈다. 희주와 같이 대화하며 가다가도 주호는 희주의 옆자리를 계속 이탈했다. 주호는 길에서 조금이라도 곤란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달려갔다. 아주 큰 캐리어를 끌고 가다 턱에서 낑낑대는 여자에게 달려갔고 넘어진 아이를 일으켰다. 할머니가 끄는 폐지가 가득 담긴 리어카를 뒤에서 밀었다. 거리의 라이프가드였다. 시각장애인 아저씨가 나무 앞에서 계속 흰 지팡이를 두드리고 있었다. 주호는 아저씨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왔다. 아저씨가 왜 저 앞에서 헤맸는지 알아요? 왜요? 편견 없이 생각해봐요. 아, 혹시 술? 주호는 웃었다. 두 사람은 같이 희주의 집으로 갈 것이고 따뜻한 식사를 함께 먹을 것이다. 앞으로도 가끔은 지구가 물에 잠길 때 두 사람이 함께한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억날 것 같다고 희주는 주호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주호 역시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수영장 천장에서 빛이 쏟아진다. 형광등에도 타나. 많이 탔어.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말들을 물이 밀어낸다. 물속과 물밖. 시끄러움과 고요함. 오늘은 끝까지 가볼래요? 아니요. 저는 안 갈래요. 왜 안 가요? 희주와 주호는 실랑이를 한다. 희주가 먼저 간다. 주호가 뒤따른다. 물이 흔들리고 물이 휜다. 딱 그만큼 몸이 흔들리고 몸이 휜다. 떠오르는 몸, 가라앉는 몸.
물을 밀어내는 만큼 밀려가는 몸. 밀어내는 만큼의 무게. 딱 그만큼 두 사람은 손 안에 들어오는 물을 만진다. 움켜쥔다. 갈 수 있는 만큼 간다. 작품 해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에 지독하게 실패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들은 다들 쉽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제자리에 멈춰서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기분. 세상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던 적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세상의 거대한 트랙에서 미끄러져 맨 뒷줄로 밀려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공현진 작가의 단편소설을 읽는 내내 저는 마치 깊고 고요한 물속에 잠겨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물결소리 사이로 상처 입은 두 영혼의 숨소리가 가만히 들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수영장은 참으로 잔인할 만큼 솔직한 공간입니다. 물에 뜨는 자와 가라앉는 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얇은 수영복 하나만 걸친 채 적나라하게 구별되는 곳이지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실력에 따라 앞줄과 뒷줄을 나누고 튀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며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건 수영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경쟁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규칙을 깨고 수영반에 꼴찌이면서도 당당하게, 아니 무심하게 맨 앞줄에 서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주호입니다. 그리고 그를 뒤로 끌어당겨 완벽한 꼴찌들의 대열을 완성하는 여자 희주가 있습니다. 주호가 물속에서 제대로 헤엄치지 못하고 가라앉는 이유는 그의 몸이 고장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거대한 부채감에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어린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주호는 차마 기계를 멈추지 못했던 자신을, 그리고 속도와 돈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는 이 잔인한 세상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재난의 책임이 자신에게도 닿아 있다는 그 무서운 자각은 주호를 일상에서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반면 희주는 다른 방식으로 부서진 사람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간 교실에서 같은 반 그부의 죽음, 사람들의 폭언과 외면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거대한 비관론에 기대어 매일 물건을 버리고 최소한의 것만 먹으며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차라리 세상이 끝장나버리기를 바라는 깊은 절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작가는 이 두 사람의 상처를 전시하거나 불쌍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수영이 끝난 후 길거리 분식집에 서서 장바구니에 담긴 채소의 이름을 묻고 답하는 그 무용하고도 다정한 대화의 순간들을 아름답게 포착합니다. 각자의 지옥을 겪어낸 사람들은 타인의 지옥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주호와 희주는 서로에게 왜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왜 그렇게 우울한지 묻지 않고 그저 오늘의 튀김과 내일의 찌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얕고 가벼운 대화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숨통을 트여주는지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소설의 백미는 단연 폭언을 쏟아내는 강사에게 다가가 주호가 괜찮으냐고 묻는 장면입니다. 욕설과 분노로 가득했던 공간은 그 기묘하고도 다정한 질문 하나로 일순간 침묵에 휩싸입니다. 주호의 그 느리고 바보 같은 용기는 결국 수영장의 부조리한 공기를 환기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조용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책을 덮고 나서 저는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될까봐 두려워하며 몸에 잔뜩 힘을 준 채로 말입니다.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몸은 더 깊이 가라앉고 맙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숨을 쉬기 위해서는 때론 힘을 빼고 내 몸을 온전히 물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이 소설은 두 사람의 엉망진창인 몸짓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살면서 어떤 날은 세상이 이대로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지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 숨고 싶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희주가 주호에게 기꺼이 저녁을 차려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처럼 주호가 거리의 시각장애인이나 무거운 수레를 끄는 노인을 향해 기꺼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대단한 성취나 압주를 차지하는 영광이 아니라 곁에 있는 누군가와 나누는 보잘것없는 온기일 것입니다. 어차피 멸망할 세상이라고 해도 그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나누어 먹었던 따뜻한 밥 한 끼라면 그것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고 자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괜찮다고, 지금 내 속도대로 잘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평안한 헤엄을 마음 깊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작품 분석입니다. 1. 작가의 서사기법과 상징성 분석. 작가는 수영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현대사회의 축소판으로 설정하는 탁월한 상징기법을 활용합니다. 수영장의 레인은 실력에 따라 철저히 앞줄과 뒷줄이 나뉘는 계급적 공간이며 강사의 지시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통제된 세계입니다. 여기서 물에 제대로 뜨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주호와 희주는 사회적 기준에서 밀려난 소외된 인간상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의 핵심 상징물인 물과 호흡은 생존의 은유입니다. 물속에서 숨을 내뱉고 물 밖에서 숨을 들이마셔야 하는 수영의 호흡법은 세상의 일반적인 호흡법과는 정반대입니다. 주호가 종일 물속에서 숨쉬기 연습에 집착하는 것은 숨막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제대로 숨 쉴 수 없었던 그가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필사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또한 희주가 수집하는 꿀벌 실종이나 빙하융해 같은 멸망의 징후들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만든 방어기제입니다. 세상이 어차피 멸망할 것이라는 거대한 절망은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미약함과 실패를 위로하는 거대한 담요가 됩니다. 작가는 희주와 주호의 시점을 교차하는 서사기법을 통해 겉보기에는 기행을 일삼는 눈치 없는 사람들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치열한 윤리적 고민이 소용돌이치고 있는지를 섬세하게 폭로합니다. 이러한 시점 교대는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세상의 오만함을 조용히 꾸짖으며 독자로 하여금 두 인물의 상처에 깊이 공명하게 만듭니다. 가장 느린 사람들의 가장 숭고한 저항을 그려낸 작가의 연출은 마지막 장면의 물결처럼 잔잔하지만 묵직한 파동을 남깁니다. 2. 심리학적 등장인물 분석. 문희주와 곽주호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에서 튕겨져 나온 인물들로 각기 다른 양상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방어기제를 보입니다. 먼저 문희주는 교사 시절 겪었던 학부모들의 폭언,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정서적 폭력 등 일련의 상처들로 인해 극심한 무력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심리적 생존 전략은 통제와 축소입니다.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대한 환경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와 실패를 하찮은 것으로 축소시킵니다. 어차피 다 같이 물에 잠겨 죽을 세상이라면 자신이 의사가 되지 못한 것도, 뚱뚱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연인에게 버림받은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물건을 하나씩 버리고 비건 요리에 집착하는 강박적 행동은 통제 불가능한 타인과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세계를 구축하려는 눈물겨운 심리적 저항입니다. 반면 곽주호는 과도한 책임감과 도덕적 부상으로 인해 자아가 마비된 인물입니다. 동료 노동자 카샤가 안전장치가 꺼진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건은 주호의 세계관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동조했던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단죄합니다. 나비 효과처럼 세상의 모든 비극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과잉된 죄책감은 그를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수영장 강사에게 끊임없이 지적을 받으면서도 가장 앞줄에 서고 물속에서 오작동하는 기계처럼 허우적거리는 그의 모습은 세상의 폭력적인 속도전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적인 파업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구조는 서로의 결핍을 섣부르게 채워주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이들은 서로의 과거를 캐묻거나 상처를 분석하려 들지 않습니다. 수영이 끝나고 길거리 분식집에서 장바구니 속 채소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가장 가볍고 안전한 현재를 공유하는 그들만의 심리적 안전기지입니다. 강사의 폭언에 맞서 주호가 보여준 비폭력적이고 느린 저항은 희주에게 타인을 향한 새로운 신뢰를 심어주고, 희주가 건넨 저녁 식사 초대는 주호에게 다시 한번 살고 싶다는 생이 충동을 부여합니다. 갈등과 억압의 공간이었던 수영장은 두 사람의 연대를 통해 비로소 고요하게 타인의 속도를 존중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3. 함께 들으면 좋은 작품 추천. 이 작품과 결을 같이 하는 소설로 정세랑 작가의 단편 소설집에 수록될 법한 다정한 이야기들, 특히 지구에서 하나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세랑 작가의 작품들 역시 거대한 우주적 관점이나 환경 문제라는 스케일 큰 배경 속에서 결코 완벽하지 않은 평범한 개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다정하게 구원하는지를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우주가 되어주는 인물들의 모습이 희주와 주호의 서툰 연대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최은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도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혹은 이미 받은 상처를 조심스럽게 끌어안고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섣부른 위로 대신 곁을 내어주는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선이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가 지닌 온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상실과 죄책감,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먹먹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위로를 얻고 싶은 분들께 이 두 작품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여기까지 공현진 작가 단편소설 어차피 세상은 멸망할 텐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